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우리는 나폴레옹을 알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고 그가 한 일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한 사람의 나폴레옹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와 동일한 이름을 지닌 사람이 대단히 많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은 나폴레옹 1세입니다. 그러면 1세가 있으니까 2세에도 있고 3세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폴레옹 2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3세는 더욱 모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 가운데 3세로서 유명한 그런 것은 루팡 3세 정도일 겁니다. 루팡 3세에는 고에몽이라고 하는 매력적인 캐릭터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3세, 그것은 허구적인 인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3세까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폴레옹 3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참고로 할 문헌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H.G. 오일러라는 사람이 쓴 글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나폴레옹 1세의 동생을 아버지로, 나폴레옹 1세의 의붓딸을 어머니로 해서 1808년 4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 1세가 몰락하게 되자 이 보나파르트 가문의 사람들은 모두 프랑스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때가 나폴레옹 3세가 7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 3세 집안은 그 가족은 그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스위스의 아레넨베르크 성을 사들여서 살았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떻든 망명지의 생활은 역시 망명지의 생활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나폴레옹 1세를 천재로서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망명지에서 그리고 친척들을 만나다 보니 대부분 이러한 망명자들하고 교류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의 그 환경은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환경과 어느 정도 유사한 그런 부분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의 가족은 북한에서 그의 부모는 피난을 와서 한국의 남부 지역에 정착을 하죠. 그래서 피난민의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태어난 문재인 씨는 피난민의 자식이 되는 것이지요. 역시 그도 어린 시절부터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과 교류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지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류의식, 나도 같은 부류이다 하는 그런 것이 생긴 것을 그 여러 가지 그 진술이나 이런 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역사에 흥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그렇다고 하지요. 나폴레옹 3세가 22살 되던 해에 그는 로마 교황령 정부의 전복 음모에 가담합니다. 그리고 23살 때는 중부 이탈리아 반란에 가담을 합니다. 아주 위험하고 거친 활동인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그가 사랑했던 형이 죽었다고 하고 나폴레옹 3세 자신도 위기에 처했는데 그 집안 또 그리고 그 어머니 덕에 목숨을 구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살 때는 이 보나파르트 집안에서 나폴레옹 1세의 외아들, 그 외아들이 사망합니다. 이렇게 되자 나폴레옹 3세는 이제 이 보나파르트 집안에서 만일 황제가 나오면 그 1순위는 나밖에는 없다. 1순위는 이제 나다. 이러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4살 때 그는 황제가 있어야 프랑스의 영광과 자유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유행하던 소책자 팜플릿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써서 세상에 퍼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제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냥 그의 정치적 신조가 그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자기의 황위 서열 1위라는 그 인식을 바탕으로 이런 것을 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때 벌써 대중을 조정하려고 한 것을 알 수 있고 황제가 자기밖에 없는데 이제 이 나라는 황제의 나라로 가야 한다. 공화제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끌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소질이 보이는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8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가 나폴레옹 1세의 조카니까 혹시 쿠데타를 일으키면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군대를 일으켜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처음으로 군대를 빌리러 갔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지원 요청이 거부당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물론 발각이 돼서 미국으로 추방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머니가 아파서 잠시 스위스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었지만 다시 영국으로 추방됩니다. 그때가 30살 때입니다. 그는 이때부터 그 이후 거의 17년 후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니까 그 기간 동안 끊임없이 대중을 유리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실패했습니다. 31살 때 나폴레옹의 이념, 이것을 보나파르트주의라고 해서 이러한 새로운 이데올로기, 정치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거기에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나폴레옹 3세는 글을 써서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하는데 재주가 있었다고 하는데 보나파르트주의라고 하는 이 이념에는 나폴레옹 1세를 종교적인 어떤 그 선지자 같은 구세주 같은 인물로 그리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 신비주의를 가미해서 이러한 이념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런 능력은 좀 있는 모양입니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신의 소명을 받은 새로운 사상을 가져온 구세주가 나폴레옹 1세다. 그렇게 하면서 나폴레옹 3세 자신은 그 나폴레옹 1세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다녔습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노무현의 뜻을 자기가 이루겠다고 했던 부분하고도 합치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김일성이 북한에서 이러한 구세주와 같은 그런 인물로 되어 있고 그의 아들, 그의 손자가 하고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설복과 또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3세가 36살 때 또 팜플릿을 작성을 합니다. 그 제목이 빈곤의 퇴치. 그래서 이 소책자로 좌익들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프랑스 2월 혁명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하고 파리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워진 임시정부가 나폴레옹 3세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선거에 뛰어들 준비를 한 것이죠. 그때 새로 만들어진 정당이 질서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구성원들은 주로 부르봉 왕가 사람들 그리고 가톨릭 교회 지지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생긴 질서당은 자기들이 내세울 마땅한 후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련한 정치가는 아니었지만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나폴레옹 3세가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지지했습니다. 이때 그 나폴레옹 3세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선거 전략은 물론 선거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선전이 그 주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선전이 그 시대에서는 보기에 아주 놀랄만한 대대적인 선전 전략을 선거 전략으로 썼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이 점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선거 때에는 물론이고 평시에도 이러한 선전 선동을 그 내용으로 하는 홍보에 아주 공을 들이고 있는 면에서 흡사한 면이 또 있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자기가 나폴레옹 1세의 조카라는 것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추억이 서려 있는 나폴레옹 1세의 전설적인 위협을 내세워서 자기 자신을 홍보했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각 계층의 국민들에게 이 각 계층의 국민이라는 것이 돈이 없으면 있는 사람과 동일한 것을 요구할 수가 없죠. 돈이 없는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 돈이 많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 3세는 각 계층의 국민들에게 각각 너의 요구도 들어주고 너의 요구도 들어주겠다 하고 모두의 이익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선거 전략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아주 존경하는 태도로 대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또 자기 말은 그대로 다 따랐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그는 노무현의 기억을 선거 때는 항상 앞에 내세웠죠. 거의 그의 옆에 노무현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러한 선거 전략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예산이라든지 또 국가의 시스템이라든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모든 사람의 그 이익을 다 약속하는 것은
진실한 약속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요. 그런데 문재인 후보도 그러한 약속들을 했습니다. 그에게 지킬 마음이 있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해서 나폴레옹 3세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질서당이 또 아주 많이 의석을 차지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는데 이때 그가 41살인데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마자 이 사람은 질서당하고 갈라서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물론 그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유사한 행동을 보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폴레옹 3세는 자신의 반대파들을 정부 요직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활동을 통제했습니다.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죠. 그리고 행정부와 그 당시는 군 조직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의 요직에 행정부는 물론이고 군의 요직에 자기의 추종자들을 앉혔습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적폐청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이런 식으로 물갈이를 해서 자기 편을 집어넣는 것이다. 혹은 이럴 때에는 블랙리스트, 공식적인, 또 이럴 때는 공식적인 화이트리스트를 그저 공개적으로 내놓고 운용하는 것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다. 국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든 바로 그러한 모습, 그것이 나폴레옹 3세가 대통령 당선이 되자마자 했던 일과 어쩌면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는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5개월 만에 자기에게 충성하는 친위 내각을 구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에게 대대적인 환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기가 좋았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우리 국민들은 요즘에는 그것이 뉴스에서도 나오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친노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선거를 치르고 나서는 친노가 제거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또 그러한 그 설명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든 대략적인 면에 있어서 닮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폴레옹 3세는 좀 끔찍한 인물이었다.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1년 만에 그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는 무려 300만 명에 이르는 빈곤층의 유권자에게서 선거권을 박탈해버립니다. 그가 당선되는데 받은 표가 그 2배도 안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선거권을 단지 빈곤하다는 이유로 박탈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통계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빈곤층을 배제한 적이 있죠. 그것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렇게 나폴레옹 3세처럼 나빠진다면 지표가 나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러면은 빈곤한 사람 배제하고 만일 우리 반 성적이 좋아야 된다. 그러면 성적 나쁜 애들은 딴 데로 보내고 혹은 계산할 때 집어넣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과거에는 확실히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어떤 면에서는 나쁜 머리는 참 우수했다.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경제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든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 경제 상태가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경제 상태가 나빠졌으면 보통은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내 정책이 잘못된 것인가. 그런데 그 결과를 좋게만 보이려고 국민의 눈을 속이려고 하면 그것은 사기꾼이죠. 그것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보다 더 나갔습니다. 경제 상태가 나빠지니까 자기의 집권이 불안정해지게 되죠. 불안감을 느끼니까 도리어 경제가 나빠지면 대중이 폭도로 변해서 결국은 그 국민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국민이 혁명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강하게 눌러서 잡을 수 있는 것은 나폴레옹 3세 자기밖에 없다. 이렇게 정당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은 이 정당들이 정말 국민이 혁명을 일으킬지 모른다 하고 두려움을 느끼도록 실제로 곳곳에서 소요 사태를 일으키게 한 것이 바로 나폴레옹 3세였다고 하는 것이죠. 군중을 촉발시켜서 정치권을 흔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치권이 자기에게 정치를 잘못한 것을 따지지 못하게 입막음을 해버리는 아주 사람에게 자기에게 반발하는 사람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더욱 분노하게 만들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악한 자의 수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지니고 있다. 이런 면에서 그는 인간을 마치 바둑알처럼 가지고 노는 악한 인간이다. 그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나폴레옹 3세가 임기가 끝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것이죠. 나가기 싫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프랑스는 4년 단임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생각할 때는 그러면 중임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헌법 개정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3세도 그런 것을 따져보았더니 그 헌법을 개정하는 데 필요한 그 국회의 정족수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자기 편이 그만큼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친위 쿠데타를. 그러면은 우리는 좀 이상한 생각을 할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일까? 이제 이 과정을 함께 짚어나가기로 합시다.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쿠데타가 성공했으면 그래도 우리는 좀 이해하기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각 도시, 지역에서 쿠데타가 패배해버립니다. 심지어 파리에서는 시가전까지 벌였는데 역시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 3세는 쿠데타 실패에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로 그냥 나간 것이죠. 쿠데타가 실패하자 그는 수천 명을 체포해서 추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입법의회, 우리는 그냥 그것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국회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 입법의회를 해산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새 헌법을 공포하고 그리고
상원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받은 다음에 여태까지 대통령이 다스렸던 그 공화제에서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임기가 끝나갈 때 중임제로 바꾸려고 하는 것들은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종종 대통령인 공무원들은 이것을 꿈꾸지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2018년에 헌법 개정을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 개정에 실패하니까 그 책임을 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떠넘겨버린 그런 것을 기억할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폴레옹 3세의 이 친위 쿠데타, 이것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아주 사악한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하면 성패를 아주 눈여겨보기 마련이지요. 패배하면 죽음이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폴레옹 3세는 이미 상식 밖에 나가 있던 인물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쿠데타가 발생한다는 사실, 그것만으로 자신의 목적 달성을 한 사람이다, 그것입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이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나폴레옹 3세는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서 그것을 자기가 그 기운이 있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조작을 통해서, 그리고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린 다음에 자기가 잘못해서 경제 상황이 나빠졌는데 그 원인 제공자가 그 문제는 다 젖혀두고 혁명이 나면 어떻게 할 건데, 혁명이 무서우면은 나를 밀어라,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는 쿠데타가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쪽이건 저쪽이건 사상자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유로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폐지하고 새 헌법을 공포하고 그리고 황제가 된 것이지요. 상식이 있고 법을 존중하고 이 시대라면 신을 두려워하고 그런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짓을 이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제가 된 나폴레옹 3세는 그때부터 사람을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듭니다. 국민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가 택한 방식이 바로 선전선동입니다. 국민을 세밀히, 경찰국가라고 했죠. 그 국민을 세밀히 감시를 한 다음에 어디에서 어떤 불만이 터져 나오는지, 이번 정책을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모든 것을 그 옛날에 그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선전을 해서 여론을 조종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자유를 억압하는 경찰 통제 국가였고, 결국 나폴레옹 3세는 나라를 제 마음대로 주무른 것이죠. 과거라고는 하지만 그러한 선전에 넘어간 국민들, 그들이 바로 이 혼란하고 이 사악한, 그래서 사악한 면에서는 다소 천재성이 있는 이런 정치가에게 자신의 인생을 내맡기고 그가 원하는 대로 그 나라가 허둥지둥 휘둘리게 만든 것이지요.
나폴레옹 3세는 모든 문제를 선도해 나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도 세상을 바꾸고 새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빵값을 제안했습니다. 그 당시에 빵값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생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빵값의 최저가를 강제로 유지하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노동자용 주택을 건설합니다. 중재위원회도 설립했습니다. 그는 이미 좌파의 지지를 받고 있던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프랑스를 이상국가로 만들려고 하면서 이 나라는 서로 돕는 이상국가여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사장과 직원들이 서로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말은 이렇게 좋은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황제가 서로 돕는 이상국가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불만을 표출할 수 없었겠죠. 서로 돕는 그런 이상국가니까. 이 몇 가지 정책에서 여러분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하고 참 비슷하다, 또 그렇게 느낄 겁니다. 나폴레옹 3세는 국제 문제에 개입합니다. 이것이 그의 패망의 원인이기도 한데, 그는 1815년 빈회의 결과로 생긴 유럽 체제, 그것을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의 신조가 있는데, 그것은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것은 언제나 대중의 여론, 다시 말해서 인기, 맹목적인 지지,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늘 인기도 몇 퍼센트 이것을 발표하고 있죠. 그 인기도 몇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속는 사람만 속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정한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가령 30%다. 그러면 30%이니까 무시하는 사람이 있겠죠. 60%다. 그래서 그를 더 나도 다수 쪽에 들어가야지 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통계의 속임수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러한 미끼입니다. 나폴레옹 3세가 가장 좋아하는 사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민족이라는 것이었다. 또 그는 스스로 나는 유럽의 중재자라고 자처를 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3세는 그 상품을 판매할 새로운 통상 방식, 그리고 새로운 출구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통상이익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식민지 정책 강화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북한을 우리의 상품을 팔고 값싼 노동력을 사용하고 결국은 식민지 정책을 할 수 있는 21세기의 식민지를 발견을 했다. 이러한 인식인 것을 그의 발표한 연설문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48세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지병이 재발했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는 지금까지 보았듯이 독재자였죠. 그러다 보니 장관이 있어도
그들은 그저 지시를 하면 받아 적고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스스로 자기 분야의 일을 처리할 그런 기회도 없었고 그런 능력도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건강이 나빠지고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지경까지 때때로 그런 지경까지 되고 보니 그때는 결국은 측근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측근들이라는 것이 과거의 그 환관정치, 또 우리나라에서는 늘 이야기하는 청와대 비서실 정치, 이런 것들이 그들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죠. 그저 심부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권세를 쥐게 되면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측근들이 파당을 짓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패거리를 만들고 음모를 꾸미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나폴레옹 3세가 황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별명이 부황제, 그러니까 정황제가 아니고 두 번째 가는 황제라는 그 별명이 있는 자가 총리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때가 거의 나폴레옹 3세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국제문제에 관여하기를 좋아했다고 했죠. 나폴레옹 3세가 유럽 열강들에게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유럽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자.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국제적인 왕따였던 것이지요. 이 점은 누구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거의 그렇다 이렇게 인정을 하겠죠. 나폴레옹 3세는 이제부터의 내용이 그의 마지막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나폴레옹 3세는 프로이센, 오늘날의 독일에 해당됩니다. 그 프로이센이 무엇을 한다 하면 그 계획에 항상 지지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도 그에게도 이 프로이센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나폴레옹 3세가 프로이센을 위해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이센하고 같이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것은 지원하고 지지를 하면서도 전쟁에 있어서는 단순한 중재자 역할만 했습니다. 그래놓고는 프로이센한테 중재자 노릇을 한 데 대해서 대가를 좀 떼어받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러한 계획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프로이센은 중재자 역할에 대해서 결코 값을 치르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프로이센과의 관계가 이렇고 다른 유럽 열강들로부터 전부 외면당하고,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이러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대외 정책이 번번이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프랑스 내에서는 나폴레옹 3세의 반대 세력이 이제 그 세를 키워가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었죠. 이제 위기가 닥친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3세는 체제를 바꿀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때는 체제를 바꿀 때 총리를 교체했는데 그 총리가 일종의 자유를 허용하는 쪽의 총리, 그런 사람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영국과 프로이센에게 프랑스는 무장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 부분은 참 묘하죠. 게다가 이 나폴레옹 3세의
그 주요 비밀 병기라고 할까? 그 주요 정치 수단이 뭐냐면은 비밀 외교라는 것입니다. 몰래 뒤에서 소곤소곤 하는 이 비밀 외교, 그것이 이 사람의 주특기였는데 그 비밀 외교 때문에 결국 제명을 재촉하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측근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측근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 국정을 운영했는데, 측근이 얘기하는 대로 그 말에 따라서 프로이센에게 비밀 외교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돼서 그 비밀 외교 때문에 프로이센하고 전쟁을 하게 된 것이지요. 만일 지금까지의 이 과정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북한을 프로이센으로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참 섬뜩한 이야기이지만 이 과정들이 그럴 법하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3세는 자기가 항상 지지하고 지원을 했던 프로이센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탈하다고 할까, 그런 것이었느냐 하면은 7월 19일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9월 2일에 프랑스는 항복을 해버립니다. 나폴레옹 3세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자리에서 쫓겨났죠. 폐위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신만 황제 자리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고 황제 정치도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9월 2일에 항복을 하고 9월 4일에 제3공화국을 선포합니다. 프랑스와 유럽 전체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재앙을 불러온 나폴레옹 3세, 그는 방광결석 제거 수술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폴레옹 3세의 그 정치 일생,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나폴레옹 3세였기에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 1세를 세계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 3세는 기억에서 지워버린 것이지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노무현은 기억을 하지만 문재인은 그게 누구야?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다른 듯하지만 담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